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저희 오늘 할 건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똑똑님, 네, 인사해 주시죠.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잖아요. 예, 네,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왜 변명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음, 변명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변론. 변론이라고, 예, 예, 예. 그 음, 말이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읽은 책이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고,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네 편이 담겨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오늘 읽을 변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세 가지 대화편이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다룬 플라톤이 쓴 대화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변명을 읽어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책을 읽기 전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한테 이름은 엄청 유명한 철학자이긴 한데 이 소크라테스의 생애나 뭐 이런 부분은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에 태어났어요. 실제로 죽을 때 나이는 71세였고 이제 생애는 70세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 음, 그것도 몰랐었거든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뭐 100세도 훨씬 넘게 산 나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고조선 말기 정도 되는 시기더라고요. 이 BC 뭐 470년 이때쯤이. 근데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전해지는 어떤 그런 이 이야기 뭐 구전은 있지만 그리고 중국의 뭐 사기 이런 데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고조선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전해지는 문헌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원전 470년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았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쓴 저서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을 저희에게 저서를 통해서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석공자이자 조각가였던 아버지와 산파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아버지 밑에서 석공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철학, 기학, 천문학 등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청년에서 40세까지 세 번에 걸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교육자로 청년들의 교화에 힘썼고 기원전 406년에는 500명 공회의 일원이 돼서 1년간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게 그 악처, 크산티페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다는 게. 네, 이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아내 시선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돈도 없으면서 사색한다고 수다나 떨러 다니는 남편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집안 살림은 실제로 부인이 다 책임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석공소도 크산티페가 직접 운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저도 만약에 제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이렇게 밖으로 진리를 탐구한답시고 돌아다니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크라테스는 저서는 없고 그리고 고향인 아테네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크리톤에는 이제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라고 이제 친구인 크리톤이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전쟁은 났을 때는 제외하고 전쟁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테네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궤변에 아테네가 놀아나고 상대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이에 반발하여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지식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는 일도 없이 시장이나 광장을 돌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묘한 철학적 질문을 해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이한 인물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를 미워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책에서도 보지만 좀 얄밉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은 돈을 받고 어쨌든 강연을 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론서를 대중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들이 어쨌든 돈을 벌려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고 다니면서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도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쨌든 이런 고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저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안 좋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플라톤이 죽음을 당했기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당연히 그가 쓴 글에서는 소피스트들이 나쁘게 이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들도 하더라고요.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철학자며 강연자고 돈을 받고 강연과 변론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절에는 딱히 학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절대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소피스트들은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소크라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진리와 지식이 존재한다는 절대주의 입장이고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키는 작은 사람에 비하여는 큰 키지만 반대로 그 사람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사람에게는 키가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정당하게 보이게 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소크라테스는 계속 주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았고 감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에는 프로타고라스가 있고 우리에게 유명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삼파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어떤 진리를 말하는 형태로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상기해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크라테스는 아까 광장에서 막 질문을 하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출한 논설이나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개념을 음미하고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는 문답법이라고 해서 삼파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이제 새로운 지혜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낳는 것을 도와 그 지혜의 진위는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을 어머니의 직업인 산파의 비유, 산파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이런 산파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논변을 나누던 중 프라시마코스라는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소크라테스, 자네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이익이 정의입니다. 강자도 물론 사람이겠지? 예, 그렇지요. 그럼 강자도 실수를 하겠군. 네, 그럼 강자의 잘못된 행동도 정의로운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진리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문답법을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일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멜레토스일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확실치는 않고 이 플라톤의 변명의 장면은 법정이에요. 그래서 500명의 어떤 배심원단이 있고 재판관 있는 거죠. 재판관, 배심원단, 지금으로 말하면 배심원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고발자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에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고발자고 아니토스 리콘 이 세 사람이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이제 오래된 고발은 이 세 사람이 했고 최신 고발은 멜레토스가 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가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책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고발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에서는 고발자가 뭐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들도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 그대로의 해석을 그냥 여기다가 설명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이제 500명의 성인 남자이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고발 내용을 부정해요. 그리고 고발자인 멜레토스를 막 꾸짖고 자신은 신에게 받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지를 아는 자이므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얄미워요. 얄밉고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1차 판결, 2차 판결 두 번의 판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판결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하고 두 번째 판결에서는 형량을 판결하는데 이때는 그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을 할 수가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1차 판결에서는 30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2차 판결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벌금형 1문화를 제한하는데 1문화는 굉장히 작은 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잘못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재판관들도 계속 얄미워서 형량 판결을 할 때는 80표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50명이 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이야기예요. 법정 이야기여서 재밌어요. 읽다 보면 술술 읽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한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에서 11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내용이 좀 나뉘어져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본인의 말로 오래된 고발에 대해서 내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최신 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칩니다. 오래된 고발에서는 두 가지예요. 고발 이유가.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며 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의 일이나 천상의 일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한다. 라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첫 번째 고발에 대해서는 나는 델포이의 신탁을 받았다. 델포의 신탁에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델포의 신탁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뭔가 진리, 델포의 신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말, 문혈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 델포의 신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럼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걸 증명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도 만나고 시인도 만나고 장인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가 최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은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악평을 얻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니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이 이제 많이 따른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어쨌든 뭐 말도 잘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자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청년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도 시험하고 다닌 거죠. 계속 진리에 대해서 묻고 막 캐묻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기분이 나쁘면 이 청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퍼뜨리고 다닌 소크라테스를 이제 욕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에 대한 상투적인 비난이었다. 이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신 고발은 이제 이 법정에 서게 된 내용, 최신 고발의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고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다라는 내용으로 또 고발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오래된 고발의 내용과 조금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고발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여기서는 약간 좀 말장난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청년을 타락시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청년을 타락시킨다면 좋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리고 이 멜레토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멜레토스가 이 뭔가 약간 잘못된 대답을 유도해내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걸 계속 말을 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말도 해요.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내 이웃에게 악하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일부러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말도 하면서 결국은 멜리토스 너야말로 더 죄인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는 결국 너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채 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또 펼칩니다. 계속 얘기하는 또 되게 얄미워요. 되게 얄밉게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두 번째,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다. 이것도 신의 힘을 믿으면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있냐라는 주장을 또 펼치고 또 나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이런 말도 말장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강유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강유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신을 믿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새로운 신을 믿었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펼치기는 했다. 근데 새로운 신을 믿은 거는 그런 거죠. 이 국가가 믿는 신은 이 당시에 그리스의 아테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전도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신들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신을 믿기는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그런 신들을 소크라테스가 믿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런 말은 쏙 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이 자신이 형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형량도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적정한 수준의 벌금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 소크라테스 주변에는 돈이 많은 지지자들이 많아서 그 돈을 내줄 수도 있었고 실제로 플라톤도 돈이 많았잖아요. 돈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플라톤이 돈을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걸 알면서도 호소하지를 않았고 또 이제 외국으로도 이제 추방돼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한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법정에 나온 것도 실제로 자기가 이런 사형을 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좀 모아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43페이지에서 나 정도 나이가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거는 결국은 지혜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기가 주장해온 바와 반대되는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47페이지에 나는 죽음이 선인지 악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처벌은 악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은 악이니까 내가 그 처벌에 대해서 나 잘못한 게 없는데 형량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죽음은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그거를 피해야 될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53페이지에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아침에 집을 떠날 때도 법정으로 오는 도중에도 또 변론 중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신탁은 반대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아테네에서 추방되어 다른 도시로 가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매일매일 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때 여러분이 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선이며 검증되지 않는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이런 진리를 향해 가는 이런 나의 삶은 신이 지시한 사명, 나의 행동 자체도 신이 지시한 의무를 행한다고 소크라테스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흔쾌히 여기고 착한 사람에게는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또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들한테 막 악담도 퍼붓잖아요. 너희들은 막 잘못될 거다라고 악담도 퍼붓는데 결국 착한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 이후에 세계에도 좋은 일만 일어날 거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소크라테스는 어, 사형을 받을 만 했다.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 우리도 지금의 법정에서도 뭔가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아, 저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의 뭐 청년들 예를 들어 타락시켰다 주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제가 좀 제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소크라테스 끝까지 그걸 굽히지 않았어요. 난 잘했어.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자로 남은 이유도 그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뭔가 호소를 했다면 나에게 사형을 내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를 했다면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자로 저희에게 전해지지 못했겠죠. 어쩌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장수했어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이런 말을 30세에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 부분은 재밌게 읽었고 이 제가 잘 모르는 철학의 분야지만 그냥 아주 초심자의 입장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다른 시각도 엄청 많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저자가 플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지 진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맞아요. 소크라테의 사상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네, 플라톤의 맞아요. 사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읽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의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초월적인 절대 진리, 맞아요. 보편적인 진리 그거를 믿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의 세상은 네, 다른 세계에 있다.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에서 느낄 수는 네, 네,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소크라테스가 왜 법정에서 그렇게 좀 동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맞아요. 약간 얘기를 네, 하면서 그 형벌을 경감할 수도 음,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어요, 한번. 네, 근데 네, 이게 말들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지나친 그 소명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는 신의 네, 정령에 의해서 어떤 사명감을 부여받았다.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의 영혼을 좀 영혼을 향상시키는 게 자기의 업무라고 신의 맞아요. 맞아요. 명령이라고 생각을 네, 네,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죽음이라 하더라도 사형을 받더라도 네, 자기는 음, 그 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 네, 없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할까라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음, 어, 내가 신 또는 정역의 신탁이나 신호를 듣는다고 여러 차례 네,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신호는 일종의 목소리로서 내가 어릴 때 처음 들려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금기하기만 할 뿐 결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는 명령하지 않는데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네네. 들었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2페이지 아까 똑똑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법정에 오는데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법정에 오는데 네네. 이 신령의 목소리가 나한테 그 절대 금기하는 목소리, 가지 말라는 맞아요. 목소리를 예.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내가 여기에서 있는 일이 설령 죽음, 사형이라 하더라도 그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건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령의 맞아요. 힘으로써 그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맞아요. 확신했던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신이 이 아테네에서 그 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어, 있는데 잠을 깨우는 네. 그 역할을 자기가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는 보면 되게 신이, 거만하죠. 맞아요. 어, 자기는 신이 보내준 선물이다. 라고 맞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자신을 그렇게 하니까, 표현하니까. 어, 사람들한테 미움을 샀고 맞아요. 또 형량이 두 번째 2차에서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요. 우리가 보면 겸손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은데 이분은 네, 정말 네. 확신에 차서 나를 죽이면 맞아요. 안 된다. 나는 신이 보내준 어, 여러분들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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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다라고 말을 음,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인식 부분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음, 음, 음. 차- 이게 만약에 죽음이 나쁜 거라면 정령의 신탁이 나에게 말렸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죽음은 나쁜 그쵸. 것은 네.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음,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대요. 만약에 죽음이 두 가지일 텐데 하나가 허무 상태이고 두 번째가 다른 세계로 영원히 이동하는 건데 둘 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허무 상태에서는 이제 영원한 숙면 이것도 좋은 거고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해서 나는 죽은 옛 영웅들을 만나서 음, 다시 어, 진리를 논을 한다고 네. 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물어보겠죠. 네가 그쵸. 아는 게 뭐 이러면서 또 맞니? 무지의 지에 대해서 막 자신이 탐구하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굽힐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랬기에 지금 2000년, 2500년이 넘는 이 시대까지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플라톤이 정말로 존경하고 따랐던 스승이구나. 그가 네. 남긴 저술은 없지만 자신이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이 제목까지 붙여가면서 남기고 싶어 했구나라는 그 애정도 묻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안녕.